안녕하세요. 21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정치와 법 해설 강좌를 보러 오신 분들 전부 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총평 강의 듣고 오셨죠? 제가 꼼꼼하게 1번부터 주제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총평 꼭 듣고 오시고요. 우리는 바로 1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예측했었던 대로 1번 우리 정치와 법에서 고전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좁은 의미의 정치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치 어김없이 1번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문을 읽자마자 정치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 아하,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묻고 있겠구나. 제시문에서 어떤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치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디 밑줄? 국가에 한정되어서 나타난다. 정치 활동을 하는 주체를요, 오로지 국가기관에만 한정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눈치가 오죠? 자, 이거 뭡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겠지. 자, 이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갈등을 해결해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은 정치에 해당한대.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힌트가 나온 거야. 국가 고유의 활동이래요. 정치라고 하는 건. 즉, 여기서요. 국가라고 하는 기관은 다른 모든 사회 집단들, 뭐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지 학교와는 달리 고유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다. 이거 좁은 의미의 관점이잖아요. 자, 국가를 제외한 다른 사회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정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집단을 다른 사회 집단 대비 우월적 존재로 전제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좁은 의미라고 쓰시고 1번 선지부터 갈게요. 정부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회의 의결 과정. 자, 이거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보는 관점이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도 이런 1번의 선지는 넓은 의미에서도 정치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의 정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 자, 오답 선지 우리 한번 볼 거예요. 학교 축제 운영을 위한 학생 동아리 회의. 자, 여기서 학교래, 학교. 자, 국가기관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제시문 마지막 보면 국가 제외한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은 정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국가 아니잖아. 정치가 될 수가 없죠. 3번, 시민단체 대표 선출을 위한 회원들의 투표. 어디에 눈이 띄어야 돼? 시민단체. 국가 아니잖아. 4번, 직급체계 개편안에 대한 회사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 회사입니다. 5번, 아파트 안에서의 중고물품 시장 개최를 위한 입주민들끼리의 회의.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국가 이외의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는 정치가 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는 정치가 될 수 없죠. 정답 무난하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발문을 한번 읽어봐, 얘들아.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법치주의의 유형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두 가지 떠올라야지. 형식적 법치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떠올라야지. A, B 각각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제시문을 들어가자는 거야. 자, 근데 시민혁명 이후 국가 권력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강조됐다. 자, 이러한 법치주의의 이념은 근대사회 이후로 강조가 된 이념이고요.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가 제정한 법도 독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 이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을 한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의회가 적법하게 제정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A가 대두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의 A는 뭐가 돼? 그치,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될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죠. 이에 대비해서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이라면 목적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법치주의를 그래, 아하, B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나 형식적 법치주의나 둘 다 통치의 합법성은 강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은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 자체의 정당성도 고려하는 거예요. 법에 따른 통치이지만 그 법이 악법이라면 안 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존엄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유의 관점이죠. 자, 1번 봅니다. A는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여기서 지금 형식적 법치주의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틀렸어. 자, 2번 봐요. A와 달리, 즉 실질적 법치와 달리 형식적 법치는 위헌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 자, 여기서 위헌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하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야? 그치. 실질적 법치의 관점이야.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자, 오답선지 이어서 3번 볼게요. A와 달리 B는 실질적 법치와 달리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자, 이거 틀렸지? 왜 틀렸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하는 건요, 형식이나 실질이나 둘 다에 해당하는 공통적 특징이란 말이야. 자, 얘들아, 이러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우리는 인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사람이 통치라는 거야. 법에 따른 통치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인치에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는 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법치주의의 두 가지 유형으로 형식과 실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3번 선지는 A, B 둘 다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리라는 부분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형식적 법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 작용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법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인 거야. A와 B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 자, 5번 볼게요. B와 달리, 즉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한다. 맞죠? 합법성도 당연한 거, 이거는 법치에서 강조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통치 자체의 정당성 고려하는 관점으로 실질적 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이어서 3번 봅니다. 자, 정치참여 집단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 직전에 봤었던 9월 모의고사랑 9월 학력평가랑 완전히 동형이었어요. 요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었었다. 한번 볼게. 자,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까? 자, 그럼 정권 획득 목표로 하는 집단은 유일무이하게 이 세 가지 중에 뭐밖에 없어? 정당밖에 없지.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A와 C가 뭔지는 모르지만 A, C 중에 하나가 정당이라는 건 알 수 있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자, 세 가지 봐봐.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이 있어. 자, 이 중에서 정당과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 유일무이하게 이익집단만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자, 그 얘기는 A가 바로 이익집단에 해당하는구나. B와 C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A가 이익집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A가 이익집단이 돼버리는 순간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정당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시민단체가 B가 되겠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는, 즉 이익집단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집단이다. 틀렸어요.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 시민단체에 대한 거. 자, 2번 봅니다. C는 정당은 공직선거를 통해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자, 정당에서는요, 공천이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정권 획득이라는 걸 목적으로 한다. 완벽하게 정당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정답 2번. 오답선지 이어서 보는 거야. 3번. A와 달리, 이익집단과 달리 정당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죠. 세 가지 모든 집단, 정치참여 집단 모두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시민단체와 달리 A, 이익집단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뭐가 틀렸을까? 달리가 틀린 거지. 모두 다에 해당하는 설명. 자, 5번. 정당과 달리 시민단체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 대표적으로 정당이 있었고요. 특히 이러한 정당에서 하는 당정협의회. 자,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걸 당정협의회라고 얘기해. 자, 여기 5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정당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답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봅시다.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파트가 나왔네. 자, 이거 제가 개념 강좌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좀 유치한 거기는 하지만 문어가 들어간 복구, 국자로 푸는 거. 궁금하신 분들 개념 강좌로 오세요. 자, 문화국가의 원리, 뭐 국민주권의 원리,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 등등등등 6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자, 이거 정말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헌법의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원리인 건지 그리고 관련된 실현 방안 연결시키는 거. 자, 먼저 가를 한번 볼까요?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복지 국가의 원리다. 즉, 가에 들어가는 말은 요게 되겠지. 자, 나를 볼게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자,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국제 평화주의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가야죠. 가는 복지국가의 원리는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 자,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문화 국가의 원리. 틀렸다. 자, 2번. 나는 국제평화주의는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원리. 맞습니다. 2번 정답 나왔고요. 자, 이어서 오답선지 3번. 나와 달리 국제평화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의 원리는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다. 이거 완전 틀렸지. 자, 복지국가의 원리는 언제 때부터 강조된 거여야 돼, 얘들아? 그치. 근대가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A에는 즉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추진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평화 통일 지향이지. 틀렸어요. 자, 오답선지 이어서 5번 봅니다. B에는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도. 자, 5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국민주권주의네.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 한번 제시문 살펴볼까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세무조항에 따라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동그라미 당의 중앙당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취소한 근거가 뭐야, 얘들아? 정당법 특정 조항에 따라 한 거죠. 근데 이에요. 동그라미 당 대표의 갑은요, 중앙당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무법원에 제기를 했고, 위 소송 계속 중 소송이 전제되고 있는 거야.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재판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 자, 그럼 여기서 이미 조금 느낌이 와.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갑이 가를 제청하는 걸 신청을 하자. 제청 신청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가에 들어가는 유형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겠구나라고 하는 눈치가 채집니다. 자, 내무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A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자, 그럼 A가 뭐가 되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겠지. 자, 이에 A는 해당 조항이, 즉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과잉금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갑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기본권이 침해냐 제한이냐 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헌재에서 나름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시켰는데 기본권 침해가 맞다. 헌법에 그러니까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한 케이스예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위헌 결정을 했네요. 자, 문제풀이 말고 여러분들 한번 개념 갈까?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몇 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뜻이겠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갈게요. A는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틀렸어.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위법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 바로 대법원에 대한 내용이었었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재판의 종류 5가지.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물론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2가지로 구분을 했지. 권리구제형, 그리고 위헌심사형, 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 요 5가지만 헌재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2번 가가 위헌법률 심판이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질을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자, 이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당 해산 심판이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무법원은 갑의 신청이 없더라도 A의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법원이요. 재판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 있었지. 고로 정답은 3번이 돼요. 4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동그라미당의 중앙당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소해야 한다? 그 근거가 됐던 게 뭔데? 정당법 세무조항이었지. 근데 마지막을 봐. 이거 위헌 결정을 내렸지. 자, 그러면 이거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겠지. 5번 볼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어서 6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다. 자, 정부 형태라는 말을 보자마자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딱 2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랑 뭐가 떠올랐어? 자, 민주적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 하나는 의원 내각제,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가 떠올라야지. 한번 보는 거야. 자, 갑국에서는 A당 소속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여 의회 해산권. 자, 의회 해산권 누구 거였어? 그치. 의원 내각제 거였지. 자, 그러면 의원 내각제 그 밑에다 갑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됐고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A당은 다른 정당과 연립해서 행정부를 구성했다. 아하. 갑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A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네. 그리하여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어요. 자, 한편 을국에서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자, 이거 뭐야? 완전하게 대통령제의 특징이지. 자, 그럼 대통령제 밑에다가 을이라고 써줄 수 있겠어요. 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속한 B당이 의회 안에서의 과반 의석도 확보했다. 자, 그럼 이건 대통령제 전국의 상황 중에서도 여소야 되겠니? 여대야 소겠니? 그치.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으니까 여대, 야소의 상황이겠죠. 1번 볼게요.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 이거 누구 거였어?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었지? 그런데 우리 갑국은 의원 내각제였어. 틀렸지? 2번 을국의 대통령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는다. 자, 정답 나왔네요. 2번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곧 국가 원수다. 이를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게 된다. 3번 볼게요. 갑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와 달리 을국의 의회는 대통령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 자, 내각 불신임권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반응. 이거 누구 거? 의원 내각제 거.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4번 갑국의 의원 내각제 A당 의원과 달리 을국의 대통령제 B당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의회 의원의 강요 겸직 가능. 이거는 누구 거였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었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얘들아, 여기서 이 강요라고 하는 말은요, 행정부 안에서 관료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각의 관료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봅니다.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갑국이요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사실상 여소야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죠.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A당이 의회 안에서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서 인위적인 과반선을 만들었지. 인위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즉,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정당들이 연립을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자, 그 얘기는 의원 내각제에서 이론적으로 여소야대라고 하는 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걸 뜻해요. 자, 6번의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가요. 자, 투입산출, 정책결정기구, 환류 이거 보자마자 투입산출 모형이 등장을 했구나. 자, 봅니다. 바로 이거 보기 기억부터 갈까요? 시민단체 입법청원 활동은 기역의 사례에 해당을 한다. 자, 기역 투입이야. 투입은 말하는 거였지. 정책결정기구한테 나 이거 좀 해줘. 요구하고 지지하는 류의 활동이었어요. 옳은 선지입니다. 자, 기역이라고 위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행정부의 정책결정은 니은 산출의 사례에 해당을 한다. 완벽하게 맞는 내용. 디귿.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틀렸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식적인 정치 주체로서 이러한 국가기관 모두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하죠. 자, 리을입니다.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도 환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맞죠? 환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여러분들 표현으로 바꾸면 피드백하는 과정이야.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 이게 어땠어, 저쨌어, 뭐가 좋았고 뭐가 부족했어,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코멘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환류. 그런데 이 환류는요, 집단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로 이루어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볼게요. 자, 이 8번 문제가 바로 정당 제도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 자, 이게 사실 최근 고3 모의고사에서는요, 정당 제도가 단독적으로 출제가 잘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약간은 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라고 하는 약간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를 그냥 딱 지나치고 넘어가기에는 안 돼. 교육과정상에 양당제, 다당제 전부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3에서도 언제 등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문항인 거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정당제도 A에 비해 B가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B에 대한 특징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 지금 2점 받았어요. 2개가 올라야 되는 거야. 자, 1번.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자, 이거 양당제야, 다당제야. 그치? 양당제의 특징이지. 자, 두 번째.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 자, 이거 양당제의 특징이죠. 대표적인 정당 2개가 있으니까 이를 중재해줄 뭔가가 없는 거야. 양당제. 자, 세 번째. 유권자의 정당 선택의 범위가 넓다. 다당제의 특징이죠. 자, 이 점을 맞기 위해서 이 B는 뭐가 되겠니? 그치? 양당제가 될 거고요. 다당제 A가 될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당제가 더 많은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다수의 의견을,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민의를 반영하기가 좋겠죠. 1번 정답이고요. B, 양당제에 비해서 다당제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누구의 특징이야? 양당제의 특징이고요. 3번, 양당제에 비해서 다당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여기까지 읽으면 오? 다당제? 군소정당 난립 맞는데? 끝까지 읽어야 돼. 전국 불안정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높은 게 아니야, 높은 게. 자, 그러면 이거는 양당제의 특징이겠죠. 틀렸어요. 4번입니다. 자, A와 달리, 다당제와 달리 양당제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왜? 아니지. 둘 다. 양당제든 다당제든 둘 다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하고요. 5번입니다. 양당제와 달리 다당제는 정권 획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2개만 존재한다. 양당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답선지였고요.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살펴봅니다. 자, 밑줄 친 A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골라보는 문제. 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러니까 벌금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야. 납부를 하지 않았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돼요.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이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벌금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걸 뜻하겠죠. 이러한 형법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자, 그런데 개정된 형법 부칙은 해당 조항을 개정된 형법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법이 요 시점에 개정이 된 거야. 자, 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된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공소 제기되는 이후부터 요걸 적용을 하기로 했대. 이때 공소 제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기소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칙은 죄형법정주의 A의 원칙에 위반됐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노역장 유치는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는데, 자, 이 부분이 포인트야. 자,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의 시기가 해당 조항 시행 이후면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었다고 봐. 범죄가 개정 시행 이전에 있었고 이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요 이후에 기소를 했다고 보세요. 그럼 이 부칙 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요거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정답 뭐예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되겠지. 범죄를 했을 때, 범죄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에 따라야 되는 건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자,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가, 다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하고 가부터 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 뭐예요? 우리 옆에다 쓸게. 재산권 공공복리의 원칙. 자, 그럼 그 다음에 나는 뭘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이거 나 뭐예요? 계약 공정의 원칙. 자, 이어서 다를 봐야죠. 자, 환경정책기본법. 사실 나머지 하나는 무과실책임의 원칙밖에 없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나 다를 찾았으면 바로 가부터 봐야죠. 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바탕으로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자, 이렇게 재산권의 불가침성, 절대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 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거, 학생 갑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가는 뭐여야 돼? 재산권 공공복리의 원칙이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어. 자,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어야 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법률 관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는 원칙. 이거 계약 자유의 원칙이지. 틀렸어요. 자, 다를 봅니다. 다는 무과실책임의 원칙,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원칙. 병, 딩동댕. 자, 정입니다. 가, 다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법의 원칙은 현대 사법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정, 옳은 선지. 특히 이 정의 이야기했었던 요거는 잘 여러분들 개념 정리할 때 기억을 해두세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있고 이것이 수정 보완된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된 원리는 아니라는 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사법 관계에서의 기본은 근데 민법의 기본 원칙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의 사항의 경우에 이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병과 정이 옳게 얘기를 했으니까 병정으로 구성이 된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방자치 파트 문제가 나왔어요. 총평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념해서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역, 뭐, 니은, 디귿, 리을 쭉 나와 있어. 1번부터 가는 거야. 기역은 집행기관이래요. 자, 네모시 의회인데 땡이지. 이거 의결기관이잖아. 자, 그리고 니은 봐봐. 네모 시장이래. 반대로 서술되어 있네. 오히려 니은 부분이 집행기관이고 기역 부분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디귿이 발의한 세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 투표를 거쳐서 최종 확정. 땡, 틀렸어. 주민 투표 거치지 않아요. 3번입니다. 기역은 의회는 그다음 리을 네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갖는다. 정답 3번.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이라는 거 있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오답선지 볼 거예요. 네모시장과 달리 디귿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틀렸어. 이러한 시장의 경우에도요, 당연히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디귿과 달리, 의원과 달리, 니은, 시장의 임기는 4년이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고, 임기는 4년으로 동일합니다. 자, 11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우리 이어서 12번 문제 살펴볼 겁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본권, 개별적인 기본권 쫙 떠올라야지. 뭐 자유권도 있었고 평등권도 있었고 등등등등. 과연 뭐가 등장했을까요? 동그라미법 세모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조항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A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했대. 자, 여기 이미 포인트가 나왔어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에게 자유를 좀 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 나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지금 A는 자유권이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자유권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면 돼. 1번.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자유권에 해당하는 완벽한 설명이었고요. 자유권은 말 그대로 국가야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국가가 사적인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방어, 배제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1번 정답이고요. 2번 한번 볼까요? 기본권 침해 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다. 자, 이거 뭐예요? 청구권에 대한 선지지. 자, 3번.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 대표적으로 사회권. 자, 이어서 4번.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인정되는 적극적 권리다. 사회권, 청구권. 자, 그리고 5번.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되겠습니다. 12번 정답 1번. 자, 이어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갑과 을은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다. 자, 가와 나는 갑과 을에 대해 확정된 결정이래요. 갑을 한번 봐봐. 피의자 갑.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 유예인데 불기소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세무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에 대해서 나와 있다. 자, 그러면 가 옆에다 쓰는 거야.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되는 거겠구나. 자, 그럼 나를 보는 거예요. 자, 을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 위탁.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 관찰. 자, 여기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상의 보호 처분. 자, 그럼 1번 보는 거야. 갑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자,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자, 애초에 만 14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요, 형법 적용 당연히 안 되고요. 소년법에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기소의 대상이 애초에 되지를 못해. 검사님한테 가지를 않는 거야. 근데 갑을 보게 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검사가 하는 거지. 그 얘기는 갑은 형사상의 미성년자가 아니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가로 인해 갑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왜? 형사재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잖아. 그럴 리가 없고요. 3번입니다. 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감호위탁, 보호관찰 전부 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되고요. 정답 3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와 달리 가의 결정 주체는 법관이다. 판사님이 하실까? 자, 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검사님이 하시는 거지. 틀렸고요. 5번입니다. 가 나로 인해서요. 갑과 을에게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얘들아, 민사랑 형사는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요런 류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에 어떠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별개의 별도의 문제로 살펴봐야 된다. 자, 정답 3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자, 가와 나의 사례 한번 쭉 보시면 이거 미성년자와 거래한 뭐 상대방의 보호, 계약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자, 가를 한번 볼게요. 가는 전자제품 판매업자 을과 최근에 출시된 고가의 노트북을 매매하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 이게 중요하지. 자, 여기 밑줄 치는 거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잠정적으로만 유효한 계약이지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다라는 뜻이야. 자, 나를 볼게요. 병은 여전히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에 해당을 하죠. 신분증을 위조, 아이쿠, 위조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술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후 오토바이를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업자 정과 체결을 했다. 자, 이렇게 원래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로서 어떤 계약의 효력 자체는 취소 가능의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사술행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성년인 것처럼 믿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이 배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옆에다 취소권의 배제. 자, 기억 봅니다. 가에서 갑뿐만 아니라 갑의 법정 대리인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완벽하게 옳은 내용이었고요. 자, 기억 옳은 거. 자, 니은입니다. 가에서 거래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알았다면 을은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할 때 공부했었던 건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철회권 행사의 조건은 뭐였어요? 계약 당시에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알았다면 할 수가 없죠. 자, 디귿입니다. 나에서 병은 속임수로서 신분증 위조했잖아.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이 배제되는 케이스였고요. 리을. 나에서 정은 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자, 보면 확답을 촉구할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애초에 나의 케이스는 취소권 자체가 배제될 뿐더러 잘 살펴보면 정이 병한테 이러한 확답을 촉구하는 것인가? 자, 이거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오히려 병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 근데 애초에 지금 이 계약 자체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2번이 될 거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범죄, 또 형벌 이런 것들, 형사 절차까지 전부 다 이해를 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자, 갑에게를 을에게가 물어뜯으며 공격 중인 상황에서 자, 갑은요, 을에게를 죽이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표는 을에게를 죽여서 동그라미죄로 기소된 갑에 대한 법원 판결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1심판 법원 볼게요. 자, 갑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죄 선고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자, 얘들아, 우리가 어떤 행위를 범죄다,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구성 요건의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을 봤죠. 구성 요건에는 해당을 해. 근데 두 번째로 위법성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아하, 이거는 지금 긴급 피난에 해당을 하는데 위법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런데 2심 법원 갈게요. 갑의 행위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갑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자, 여기서 어디에 여러분들 눈이 띄어야 되냐? 선고유예라는 부분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얘들아, 유죄라는 걸까? 무죄라는 걸까? 그치. 선고유예는요, 유죄야. 죄 자체가 인정된 거야. 이 부분이 지금 1심과 2심이 다른 부분인 거죠. 선고유예가 나왔다, 유죄인 거다. 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행위 자체를 범죄로 인정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보면서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사유, 옳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2심 법원은 갑에게 일정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 이거 선고유예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네. 자, 그러면 니은 오른손지네요. 디귿 볼게요.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동그라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다. 자,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 왜 틀렸어요? 1심 법원을 보게 되면 1심 법원이 지금 이 갑한테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뭐였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죠.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위법성을 살펴봤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2심 법원은 말할 것도 없지. 유죄로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하는 거죠. 달리 틀렸습니다. 리을 볼게요. 1, 2심 법원 모두 갑의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판단됐다. 자, 여기서 조각이라는 건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야. 책임이 사라진대. 자, 근데 1심 법원은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2심 법원 유죄, 범죄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이유는 2심 법원에서 갑의 책임을 조각했다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않지. 책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죄, 범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자, 리을 틀린 선지입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어서 우리는 16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16번은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이분이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갑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제가 갑으로부터 어떤 걸 당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 갑의 행위는 뭐래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라. 얘들아, 부당 노동 행위라는 건 뭐였어? 노동 3권,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었지. 자, 근로 3권, 노동 3권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뭐뭐가 있었죠?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 자, 이런 것들이 침해된 경우를 우리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근로시간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당한 거. 자, 이거 자체가 근로 3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없지. 자, 2번,
노조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대요. 노조라는 거 이거 완전하게 단결권과 관련된 거잖아. 정답 바로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야간근로 할 것을 강요했다든지 사정이 어렵다고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5번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거. 이런 이외의 선지들은 모두 다 노동3권이 침해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봤었던 2번 선지 노조에 가입했다라는 거 헌법상에 인정이 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16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17번도 한번 제시문을 쓱 봐봐. 아, 이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거야. 갑소유의 상가를 임차한 을이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 임차한 상가의 외벽이 무너져서요. 주차되어 있었던 A의 차량이 파손됐대. 그럼 이 A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내 차량이 파손됐어 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겠지. 자,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특수불법행위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케이스일까? 뭐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자, 두 번째요. 병의 딸 정이 나이가 딱 보여. 정, 9살이래요.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 무능력자일 거야. 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지나가는 행인 B를 치어 다치게 했다. 자, 그럼 이 B 입장에서는 나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청구하려고 보니까 직접적인 가해자였던 이 정이요. 책임 무능력자지.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적용시킬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되겠죠. 감독자 책임. 자, 1번부터 보는 거예요. 갑이 공작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면, 근데 여기서 지금 갑과 을의 관계를 보면 갑 소유예래. 그러면 갑이 이 공작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임차한 을이래. 그러면 공작물, 이것에 대한 공작물의 점유자는 을이 되는 거죠. 갑은 소유자야.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면 A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요 선지는 누구예요?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선지가 되지. 갑이 아니라 을에 대한 선지야. 자, 두 번째, 을은 점유자였는데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A에게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을 않았더라도 A한테 특수불법 행위를 진다. 자, 이거 뭐예요? 무과실 책임으로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소유자가 누구였어? 을이 아니라 갑이었기 때문에 틀렸지. 3번 보는 거야. 갑과 을은요, 공동불법 행위자 아니에요. 연대에서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자, 4번입니다. 병이 정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병과 정은 모두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러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요, 무과실 책임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책임 무능력자인 내 딸 정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 감독을 했어. 이런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요. 자, 그럼 17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어서 오답선지 5번 볼까? 정한테 고의가 있었다면 정은 B에게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 애초에 얘들아, 이러한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책임 능력. 그런데 애초에 지금 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9살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져 버리죠. 고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17번 정답. 4번이었죠? 아까 풀어본 거.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가족관계와 법에 대한 부분. 자, 홀어머니 정을 모시고 사는 갑은요,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자녀 A와 B를 낳았다. 자, 그러면 가족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 자, 정을 모시고 살고요. 자, 갑과 을이 법률상의 혼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슬하에 자녀 A와 B를 낳았던 거야. 자, 3년 후에 갑과 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했다. 판결을 통해 이혼을 했다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걸까? 그치? 재판상의 이혼을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A는
갑이, 그리고 B는 을이 키우기로 했다. 양육권을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이듬해 은은 병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혼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소가 됐고 을은요 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게 됐죠. 그리고 이후 병은요 B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 친양자로 입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겠지. 이 B와 갑의 관계는 단절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친양자 입양을 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이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 당시에 갑은 채무 없이 1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상태였다. 자 그러면 이 갑한테는 10억 원이 있다라고 쓰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갑과 을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가능하다. 자,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거였어? 이혼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지. 하나는 재판상의 이혼, 또 하나는 협의상의 이혼. 협의상의 이혼 거였지. 틀렸습니다. 자, 2번. 갑과 을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갑한테 있다면 갑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유책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틀렸고요. 3번입니다. 갑과 을의 이혼으로 인해 을은 A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갑과 을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A에 대한 양육을 갑이 한다라고 해서 A와 을의 친권 이런 것들 이들 간의 부자 관계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야. 틀렸죠. 4번. 친양자료 입양된 B는 B 을과 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개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정답 4번. 5번 볼까요? 갑의 사망으로 인해 정과 A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자, 이거 보면은 지금 갑이 있어. 뭐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상속 순위에 따라서 1순위 직계, 비속이 되겠지. 직계, 비속 A가 있죠. B는 지금 병한테 친양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갑과 B의 관계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 이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정은 여기서 지워지고 A가 단독적인 상속인이 되는 거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국가기관 파트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1페이지에 5번 문제 살펴봤었고, 자, 이번에 다양한 국가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제시문을 통해 A와 B, C를 유추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볼게요. A는 B를 보좌하며 행정에 의해서 B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대. 이미 지금 행정에 대해서 나왔어. 자, 그럼 자연스럽게 A가 뭐가 되겠다? 국무총리가 되겠다. 자, 여기 옆에다 쓸게요. A는 총리. 자, 그럼 B가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겠죠. 자, 이번에 C가 나왔어. 자, C는 B 소속으로 대통령 직속기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이거 뭐예요? 감사원에 대한 내용이네. 자, A, B, C 다 나왔습니다. 1번 볼게요. 자, A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의 의장이다. 심의기관 의장, 요거 지금 국무회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는 뭐라고 해야 돼? 부의장이라고 해야지. 틀렸어. 자, 2번 B는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이거 헌법과 법률의 재개정 절차를 보면 쭉 나와 있었던 부분이야.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고요. 물론 대통령 이외에도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도 발의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는 감사원,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갖는다. 자, 이거 3번 선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국회에 대한 거 틀렸습니다. 4번 B와 달리 대통령과 달리 A,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달리가 틀렸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둘 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5번 감사원장은 A가 누구야?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틀렸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주요 공직자의 자리 5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었냐면 국, 그 다음에 감, 헌, 대 이렇게 5가지가 있었어. 이때의 국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여기 지금 등장한 거. 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대법원장. 이러한 5가지 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거 파트 문제가 출제가 됐지요. 자, 근데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어. 자, 갑국 의회의 전체 의석수는 300석. 자, 지역구 의원 250, 비례대표 의원 50명으로 구성. 자,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의 1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의 1표, 하나하나씩 투표를 하는 거야. 자, 지역구 의원은요, 각 선거구별로 1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선출된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살펴볼 수 있어? 지역구 의원 선거에는 어떠한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구나.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이 되고 있구나. 어떤 절대적인 기준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1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야. 자,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 이게 50석이 되는 거죠. 50석을 곱해서 정수만큼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국은 여기까지가 현행 제도였고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늘 이런 식이지. 현행 제도 이런 거야. 개정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 그럼 우리가 결과를 보고 현행 안에서의 의석수 파악하고 개편안 안에서의 의석수를 추론해보는 형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개편안 보는 거야. 자,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 그대로 유지. 250, 50 그대로 유지. 두 번째, 지역구 의원의 선출 방식은 기존과 동일. 아하, 단순다수 대표제.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달라요. 의회 전체 의석을요,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 총의석으로 할당하고 전체 의석을 정할 때요, 정당 투표 득표율의 비례를 한대. 자, 이거 지금 뭐예요?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각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은 할당된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뺀 만큼 배정이 된다. 바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역구 의원의 선거 결과 해서요. 자, 이거는 의석수를 이렇게 다 제시를 해 주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옆에다가 현행 해놓고 쓰는 거야. A당이 있고, 자, B당이 있고, C당, D당, E당.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지역구 쓰자. 그냥 98. 그 다음에 B당 130, C당 10개. 그 다음에 8개, 4개. 다 더하면 총 250. 자, 정당 투표 결과, 득표율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50개 의석이 있기 때문에 50개 의석 곱하기 0.34. B당의 경우에는 50 곱하기 0.44. C당의 경우에는 50 곱하기 0.08. 50 곱하기 0.1, 50 곱하기 0.04를 하면 되는 거지. 계산하기 정말 좋게 비례대표의 어떤 의석수를요, 50석으로 줬어요. 물론 100석으로 줬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이 정도라도 사실 감지덕지지 않니? 그냥 여기서 절반으로 숫자를 낮추면 되잖아. 그럼 현행에서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우리는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34의 절반 17. 근데 이게 절반 이렇게 계산하는 게 50 곱하기 0.34가 되는 거죠. 그다음 B당의 경우에는 22석, C당의 경우에는 4개의 의석, D당의 경우에는 5개, E당의 경우에는 2개의 의석. 17, 22, 4, 5, 2 이거 다 더하면요 50개의 의석이 되죠. 자, 그럼 현행에서의 전체 의석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A당의 경우에는 몇 개? 98 더하기 17, 115가 되고요. B당의 경우에는 130 더하기 22, 152가 되고요. C당의 경우에 14개 의석, 그 다음에 13개, 6개 의석 해서 총 300석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지. 자, 개정안 마찬가지로 A, B, C, D, E 이렇게 볼 건데,
자, 우선 개정안을 볼 때는 처음 하는 작업이 뭐냐? 전체 의석을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할당을 한대. 자, 그러면 전체 의석을 먼저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자, 전체 의석. A당 어떤 식으로 가냐? 전체 의석 300석이었지. 300석을요, 그 안에서 34%를 A당이 가져가는 꼴이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구해요? 300 곱하기 0.34를 하게 되면 A당의 전체 의석수가 나와. 자, 이게 102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B당의 경우에는 300 곱하기 0.44가 되죠. 자, 132석이 되고요. C당의 경우에는 300 곱하기 0.08이 됩니다. 24개의 의석. 자, D당의 경우에는 300 곱하기 0.1, 그러면 30개. 마지막으로 E당의 경우에는 300 곱하기 0.04, 12개의 의석. 자, 요렇게 전체 의석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이 있죠. 근데 지역구는 이미 요 결과를 따라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98, 130, 여기 있는 그대로 10,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나머지, 요 빈칸, 요 격차를 비례의원으로 배석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비례대표. 자, 그럼 102에서 98을 빼면 4개의 의석을 A당에서 비례대표의 의석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2개, 14개, 그 다음에 요거는 22, 그 다음에 요거는 8, 요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현행 선거의 지역구 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얘들아, 눈 크게 뜨고 살펴.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선출한대요. 단순다수 대표제지 절대가 아니에요. 들렸어. 2번. 현행 선거 결과 D당이 C당보다 확보하는 총 의석수가 많다. 현행 결과 보는 거야. D당 얼마 가져가요? 13개 의석. 그 다음에 C당 얼마 가져가요? 14개. 한 표 적어. 많지 않아. 자, 3번. 개편안 적용 시 정당 투표 득표율이 높은 정당일수록, 자, 그러면 여기 결과에서 정당 투표의 결과가 가장 높은 정당이 B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한다? 자, 보세요. 지금 B당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때? 가장 낮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4번. 현행 선거 결과와 달리 개편안 적용을 했을 때 B당은 의회 안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자, B당에 주목을 하는 거야. 현행에서는요, 전체 152개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300석이었는데 과반의 의석을 확보를 했지. 근데 개편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B당의 경우에는 132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죠. 정답 4번이 되는 거예요. 오답선지 5번 이어서 볼게요. 현행 선거 결과보다 개편안 적용 시 A당은 유리하고, 유리하려면 개편안 적용을 했을 때 자기네들의 전체 의석수가 더 늘어나야 돼. A당을 봐. 원래 115였는데 개정안에서는 102 줄어들었지. 그러면 유리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겠지. A당 입장에선 바꾸지 않자라고 주장을 할 거야. 2당을 볼게요. 2당은 지금 현행에서 얼마예요? 6개의 의석.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몇 개의 의석이죠? 12개.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유불리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4번 해서 우리 선거제도 파트까지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치화법 할만하죠? 물론 보면서 뭐 내신 공부로 여러분들 정치화법 해서 그냥 한번 선택을 해봤다? 아, 그러면 뭐 가물가물 기억도 안 나고 들어는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확신이 다 안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아니야. 여러분들 개념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화법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정말 살아가는 삶과 연관된 이 어쩜 이렇게 멋진 과목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화법을 너무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정치화법 과목을 정말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다면 개념 강좌로 넘어오면 되는 거고, 오늘 봤었던 모의고사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정리 꼼꼼하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